저는 왜 우리가 지난 대선에 졌을까? 자다가 부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뭐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했을까? 우리 지지자들이 부족했을까? 이재명 후보에 어떤 점이 모자랐을까? 민주당은 뭘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뭘 못 도와줬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못하고 혼자서 이제 아니 우리 팀 김성애 모임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문 닫아서 와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뭐 진보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보 개혁을 원해서 민주당 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는 뭡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다듬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것. 지금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보수 역할이고요.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무슨 막 혁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부족한 지점들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 건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소소한 질문들을 비공식 시간에 하실 기회를 딱히 없으시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20살이에요. 오늘 머리도 우리 딸이 띄워줬어요. 네? 네, 초등학교 유일한 초등학교. 네. 네, 제가 한참 옛날에 다 했어요. 이 동네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한테 오늘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저희 잠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경 선배님 저희 조금 전에 막 얘기할 때 이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실패 막 이런 말씀 할 때 좀 기분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정비서관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잠깐만 일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미국에서 제가 노사로 하다가 2009년에 재외국민선거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돼서 제가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할 때 민주당의 국제국장 하시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민주당의 그 기초 조직을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그 인연으로 그때 이제 제가 해외에서 유일하게 당직자가 돼서 민주당이랑 같이 재외국민 선거운동, 참여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거 하느라 나눔포스다 미국 초청도 그 재외국민 선거 동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셔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까지 손잡고 계시다가 민정비서관으로 나오셨고요. 바로 앞이시죠, 되게 앞이시고 저도 가끔 뵙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경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미국에서 사진 볼 때 막 추억이 새록새록 저 형님이랑 같이 저 워싱턴이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없는 조직 만드나 진짜.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김성곤 의원님이 전 세계 영사관 있는 곳마다 다 세계한 민주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이견 선배님이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국민들의 권익 신장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이셔서 예.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예, 이제 그야말로 정치 수다 시끌벅적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수다 시끌벅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성일 소장님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지금 정치 현안과 부족했던 정치 현안과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히 마이크를 김성일 소장님한테 넘기고 저는 잠깐 사라졌다 다시 오겠습니다. 사실 일부 질의응답만 받고 예, 정견 발표라니까 이런 시간이 이제 모르고 있다 이제 앉아갖고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돼서 뭐 준비가 없이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미 제가 드릴 얘기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왜 우리가 지난 대선에 졌을까? 자다가 부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뭐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했을까? 우리 지지자들이 부족했을까? 이재명 후보에 어떤 점이 모자랐을까? 민주당은 뭘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뭘 못 도와줬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 못하고 혼자서 이제 아니면 우리 팀 김성애 모임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문 닫아서 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뭐 진보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보 개혁을 원해서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는 뭡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다듬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것. 지금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보수 역할이고요.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무슨 막 혁명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부족한 지점들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 건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원이 있죠.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1998년에 8.15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읽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98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정보 강국이 돼야 된다.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인터넷망은 이렇게, 문화는 저렇게, 뭐 개방돼야 되고 막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어려워서 잘 몰랐고 나이 먹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진짜 먹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그림. 물론 그 바탕에는 노태우 대통령도 한 일이 있습니다. 뭐 국방 외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때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과정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뭐 이란급 파병,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욕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하면 저 무슨 뭐 진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FTA 생겨서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미국한테 먹혔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는 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지금 뭐 감히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정치인 김성애가 규정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역할과 소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30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50대가 돼서 비서관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 뭐 검찰개혁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들 많이 실천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코로나라는 미중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력이 또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지만 애덤 투즈라는 그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같은 경우도 크래시드라고 이번 코로나를 분석한 책을 내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야,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가 없었다. 외국에서 지금 자유를 다 풀어놓는 식의 이게 국가 운영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뭐 K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거듭나는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후보도 전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근데 개인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재명 후보 갑자기 등장해서 막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주체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586이라는 그룹 전체를 멸도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20년간의 이 사회를 이끌었던 동력이었던 586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던 비전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다한 상태다라는 것을 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애 가서 심상정을 네가 꼭 잡을 거지 막 심상정을 때려잡으러 나왔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잡으러 고향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이겨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 출마하신다면 이겨야 되겠고,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대선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을 이겨. 그분이 지난 20년간 이 진보 정당에 몸 담고 헌신하시면서 이 사회에 부족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정책들, 노동을 위한 정책들 만들어 오면서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 역할은 저는 존경하고요. 그 역할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다만 시대가 흘러갔고 그분의 역할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인정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2023년이죠. 2024년, 2025년, 2025년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2024년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의 전반기 딱 2년, 지금까지 포함해서 3년의 기간 동안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보 개혁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니까 당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보여줘야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저 개판 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이 다 소용없는 얘기.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들 다시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될까요? 죄송한데 좀 그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20년 한 사이클 동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림에 맞먹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전 지금의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없죠. 제가 무슨 능력이 대단히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다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세대로 놓고 보면 전 IMF를 겪었던 세대이고, 그 지금의 386들과 다른 환경에서 대학을 다녔고, 자영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제 세대들과 공감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그러니까 40대를 밀어줘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만으로 50이 넘어버려서 저도 제가 무슨 대단히 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50대 남성 뭐 서운함 하면서 막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정은 다릅니까? 그 다음 세대, 그 허리가 되는 뭐 저희들 말로는 X세대라고 하는 이 계층들, 이 사람들부터도 또 정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정치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략은요, 1대 99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1%의 나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99%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99%의 편으로 1%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종부세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상위 10%, 15%를 내려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 김성애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죄송하고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상위 20%가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80%를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내에 들어가면 당과 싸울 것이고 당과 불화할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많은 불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폄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죠. 부자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검사 출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계급 간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재산의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재화의 재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또래이신 분들이 20대 때 10대 때 돌이켜 보시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출근을 하면 퇴근을 했고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렇게 10년을 살면 꾸역꾸역 전셋집을 하나 얻었고요, 또 10년 고생해서 한 45대면 고작한 내 집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에 살든. 그래서 그걸로 또 아이들 키우고 둘셋씩 낳아서 어렵지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저도 그런 희망을 아버지 세대로부터 보고 자랐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는 성장 배경이 대부분의 가정보다 좀 더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제 경험이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야, 이생망 안 돼. 뭐 이래봐야 무슨 집을 얻어. 결혼 안 해. 무슨 연애를 해. 그냥 연애만 할 거야. 결혼은 못 해. 애는 어떻게 낳아.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80%가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위 1%의 문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위 20%에서도,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진보개혁 세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상위 20%에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배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80%와 함께하는 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고향이라는 지역은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남북 문제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막 다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진보개혁의 미래를 믿고 꾸준히 심상정 의원에게 투자하시고 진보 정치인들 많이 배출해 주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분들과 그런 유권자들을 믿고 그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제가 여기 연고는 없지만 고향이라는 곳에서 이 고향에 있는 시민들과 고향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80%의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2시 만에 알아갖고 그냥 막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아마 전달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아예 뭐 괜찮습니다.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럼요. 네. 재밌었습니다. 이런 우연에서 또 이런 강의도 나눈 거군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21세기 막 들어올 때 여기저기서 말하는 게 전 세계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 해소라는 파도라고 그냥 가다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말씀하시는 것도 제목에 또 양극화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간 너무 듣는 내내 되게 막 집중이 확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저희 관계자이긴 하지만 저기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네. 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팔굽혀펴기 몇 개 정도 하시는지. 팔굽혀펴기요. 팔굽혀펴기 한 번에요. 한 번 기준으로 한 20개쯤 하지 않을까요? 20개를 해보라고 하면 안 되죠.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셈이시죠, 일단?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저쪽. 마이크를 주시면 더 좋긴 한데. 그냥 제 목소리가 커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 해서 그게 뭐 어떤 공정한 사회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한다면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현실파, 왜곡된 현실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의 어떤 위치를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더 알게 되고 이게 어떤 정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힘을 각성하고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이 공정한 사회 그리고 80%의 국민이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된 세상은 잘못된 거라고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요. 각자가 주력을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심을 둬야 할 것은 양극화 해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론개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환경의 변화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0%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에서 뉴스 소비율이 60% 정도 됐어요. 네이버에 뉴스 보러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포털 한참 유행할 때.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점유율에서 유튜브한테 밀렸죠. 유튜브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0%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뉴스의 점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30% 정도 뉴스를 보고 나머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포털을 통해서 소비되는 뉴스라는 것에 국민들이 예전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럼 뉴스를 안 보냐? 보죠.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친구들이 링크해주는 걸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김성애 고른 소리라든지 이런 대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2000년대 이 조선일보 불매운동 하던 때와 2023년의 상황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한 매체들을 발굴하고 또 능동적으로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 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언론 개혁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통과시키면 언론 개혁이 될 거라고들 많은 분들 말씀하셨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 못했지만 뭐 이제 이런 자리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배 손해배상액을 물리면 1년에 몇 명의 기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악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이 결심까지 받아낼 수 있는 기자가 1년에 한 명이 나올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뭐 이번에 채널A 유시민 이동관 기자 사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도가 드러나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 개혁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나로 한다? 저는 처음부터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했었어야지. 문재인 정부 때 시민들에게 돌려줬어야지. 우리가 아쉬워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워낙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서는 저는 예를 들자면 언론 개혁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휘둘리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시민들이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배구조가 지켜지는 걸로 바꿨다면 그래서 MBC랑 KBS라는 언론사가 정상적인 언론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계속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지금 안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이동관이랑 들어와서 지금 다 때려보시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좀 더 근원적인 개혁,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특정 정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전 그게 진짜 언론 개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아까 하신다 하셨는데 자, 그럼 저기 먼저 하시고 네.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양극화에서 부동산 이슈가 되게 큰 문제라고 보고 부동산에 사실 세금을 들여서 도로가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고 관공서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지대가 오르고 그럼 그 지대는 당연히 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른 지대의 일부를 사실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양극화 문제에서 부동산 지적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지대가 오르는 문제, 예를 들면 관공서가 들어오고 고향도 이제 많이들 겪으셨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정 지역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폭등하는 가격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일부는 이미 흡수가 되고 있고요. 보유세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집단을 적으로 몰고 뭘 뺏는 형태로 해서는 전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토지의 보유세를 먹이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매우 세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인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발 같은 경우 개발이익은 이미 환수를 하고 있고 환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개발로 큰 이익을 보는 건 옛날하고 좀 방식이 달라져서 그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보유세 문제를 통해서 필요 없는 토지를 장기간 보유해서 떼돈을 벌 국민이라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서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이
표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근본적이지만 저항이 적은 영리한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타협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타협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할까요? 네. 양평고속도로건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질 텐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못 싸우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그 양평고속도로건이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언급됐던 이슈였는데 그냥 유야무야 붙였고 사실 최근에 그게 불거진 이유가 누구 국회의원이 그걸 가지고 찌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소장이 그거를 뉴스공장에 제일 처음 들고 나와가지고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국회라는 단체 자체가 저희 같은 일반인보다도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인데 좋을 텐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놔두고 왜 그걸 가지고 알아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이제 이 정도 불거지니까 이제서야 한 명씩 나와가지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얹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는지 사실 참고로 제가 전 촛불 집회를 지금 작년부터 거의 계속 나가고 있고 최근에 4월, 5월 동안은 지금 자원봉사자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오세요. 사실 근데 그분들 모두 당 차원으로 온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오시는 거죠. 왜? 당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의원들 오시면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거는 내부에서 싸워달라는 거지 와서 우리처럼 이걸 외쳐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할 일과 외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 외부에서 탄핵 외치는 건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한다는 점이 사실 불만이었는데 그거를 왜 못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또 있으시면 짧게. 두 번째는 가능합니다. 소장님 당선돼서 들어가시면 싸우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 안진걸 소장이 문제 제기하고 나서야 더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못 싸우냐라는 지적이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 혹은 원희룡 장관을 비틀어서 그런 원희룡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노선을 틀었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정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야 그렇게 돌아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뭘 어쨌는데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야, 정황이 그렇잖아. 국민의 대다수는 그 정황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야 분명히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그 노선이 왜 급격하게 바뀌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정도가 현실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 어떠한 단 하나의 증언이나 증거도 김건희 여사 일가나 대통령이 혹은 원희룡 장관이 이번 노선 변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그 수준에 맞춰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김건희가 분명해. 뭘로 입증할 건데요? 저희 현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왜 바뀌게 됐는지라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진실을 향해 가는 수밖에 없어서 밖에서 보시기엔 답답하겠지만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도권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한계고 욕 먹어야 되는 지점이라면 욕 먹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가면 네가 싸울 거냐? 나는 것은 뭐 이제 간단하죠. 네. 아니 그거는 확실하게 해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이제 답답한 것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단연간 쌓아온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꾼 김성애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쁨 먼저 하시고.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서 오늘 김성애 여기 찾아왔는데 1년 동안 윤석열이 하는 거 행태를 보구나. 옛날 그 박근혜 때 탄핵 나갈 때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뭐 후수야 오염수부터 해서 열받아서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끌어낼 방법이 촛불시켜밖에 없긴 없지만 동력이 안 따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뭐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이라든지 뭐 보면 60% 이상이 윤석열 장기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무조건 제 생각에는 내년에 총선에서 분명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제가 저 주위에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 다 내가 물어봐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냐. 질문을 조금만 짧게. 손가락 자르고 싶죠. 열받은 만큼. 솔직하게 이거 찍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까 김성애 대변이 앞으로 뭐 3년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박근혜 때 탄핵될 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저기 미리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들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뭐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저는 정치인이니까요. 예. 정치적 가치로는 다수당이 되는 건 이상 없습니다.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친 똑똑한 소수가 이길 수 있는 정치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저 무도한 정권에다가 입법권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정말 그건 아득합니다. 예. 제도적으로 합법화까지 시켜준다면 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법원의 견제까지 다 없애버렸죠.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게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꼴 보기 싫다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40%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더 싫다는 사람이 1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전 내년 총선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이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뼈를 깎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혁신해서 유권자들에게 특히나 민주당을 단 한 번이라도 찍어본 경험 있는 유권자들을 다 설득해서 돌려놓지 않고 우리끼리 선명하게 해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전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기는 게 최선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민주당을 찍어봤던 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만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의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길 수 없는 총선 승리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나는 질문할 수 있다 하시는 분 한 분만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 20, 30대 표심에서 계속 민주당이 계속 밀리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20, 30대 표심을 얻을지 그 대책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본인 김성애의 정치적인 이상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저는 20, 30대에서 저희가 완전 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는 지금 50%가 아무 당도 안 찍는 상태로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상태로 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20, 30대에서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저희가 이겨왔는데 그 큰 동력을 잃어버린 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안 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조금만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586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586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50대 저도 50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 윗세대 정치인들이 그만 말하면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윗세대가 20대에 대한 정책을 알 리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껴들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20대 문제를 해결한다는 아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40대를 포함해서 이 세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인풋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태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정당은 너무나도 꼰대 정당이 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니는 우리 아빠 정당이야. 여기 계시는 80년대에,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아드님들이 다 지금 아들, 딸들이 우리 지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 정치라고 있는 부모의 문제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였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70%의 국민들이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말했던 그 시절로 우리의 허리 같은 튼튼해지는 세상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들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20대 나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열띤 질의응답 시간 이제 마치고 오늘 순서를 마칠 텐데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 있으신가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하겠는데, 그 뭐냐면, 김성애는 나에게, 혹은 김성애는 민주당에게 땡땡땡이다. 라고 발표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긴 시간, 정말 2시간 집중해서 김성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인공 김성애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고, 정치인 김성애의 포부도 들어보셨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정치 질문에 대한 대안도 들어보셨는데, 들어봤더니 김성애는 이런 거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손? 정말 땀나는 코너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두두두두. 김성애는 저에게 제 60대 대통령입니다. 제가 아직 20대인데요. 예. 섭외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큰 기회를 받아서 이제 해주시리라는 무거운 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선물로 아니고 저희 그 노무현센터에서 구매한 선물입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생거라서 그 다음 분이 참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앞에서. 김성애는 나에게 임영웅이다. 유명한, 더 세게 나왔대. 요즘 대통령보다 임영웅 선생님 아니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에게는 임영웅이 있는데 나는 그만큼의 김성애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선물해주고 싶은 거같습니다. 이게 모양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를 텀블러. 저희가 가능하면 일회용 제품 많이 안 쓰시고 텀블러를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한 식은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민망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헷갈려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민주주의의 책을 고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재명 우리 당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일요일 날 여기 이곳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어 갈 때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